오늘의 주제입니다. 금융, 포퓰리즘 대 공공재, 은행권의 압박 쟁점이 무엇인지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은행권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2021년 8월 이후에 매월 상승했던 게 은행 가계대출 금리였는데, 이게 지난달에 1년 8개월 만에 하락했다는 뉴스가 오늘 전해집니다. 정부가 최근에 은행권의 그 이자 장사를 상당히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윤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도 있었는데 이렇게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영향도 한몫을 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고 이러는 게 성과급 잔치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부터 자세히 좀 풀어볼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가 한 3.5% 정도 됩니다. 예. 코로나 때 2020년대 기준금리가 0.75니까 이제 한 4-5배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은행의 대출이자가 높아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맞아요. 금융권에서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이 이제 작년 말 기준입니다. 순이익이 한 18조 원 정도 났습니다. 18조 원. 예, 18조 원 났고, 그러면 이제 은행들이 보통 보통 명태금도 하고 위로금도 주는데 예. 너무 과도하게 준 거죠. 그래요? 성과급을 연봉이 한 50% 가까이 아하. 전체 직원들에게 주고 명태금을 보통 뭐 한 3년치 정도 줬습니다. 네. 우리나라 제조업이 뭐 코로나든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고하면 보통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위로금을 줍니다. 지금 은행은 3년치를 주고,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수준이네요. 예, 3년치 정도 주고 또 학자금이나 뭐 의료보험료까지 미리 당겨주는 거죠. 예. 총 금액이 많이 받는 사람 한 9억 정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예. 와.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이렇게 성과급을 주고 명태 위로금을 준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과도하게 받은 이자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기준금리에다가 우리가 가상금리라고 부르죠. 이제 예. 은행의 이제 이익을 말하는데 평균 한 2-3% 정도 받는 것도 적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을 덩달아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올렸습니다. 우리가 대출금리를 정하는 방법은 한국은행이 일반 시중은행에 빌려준 기준금리에다가 네. 코픽스 금리라고 해서 5개의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합니다. 예. 거기에 이제 가상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가 정해지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그 기준금리를 오른 것만큼만 이제 대출 이자를 올리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올린 거죠. 예. 그래서 은행들이 작년에 한 20조 원 순이익을 내서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명태금을 주니까 우리 국민들은 에너지 난방비가 최고 5배까지 올랐습니다. 마침 또 그런 게 또 있네요. 예,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을 맞아가지고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의 약 30%가 이자를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소위 한계 기업이라고 예, 하죠. 한계 기업이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은행들은 이렇게 은행 이자를 올려가지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또 명태 위로금도 많이 주고 저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제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 누구나가 집을 사거나 또 급전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는데 돈은 거의 필수제나 마찬가지다. 네. 우리가 급하면 아무리 비싸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이렇게 가상금리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은행 이자가 높아도 빌려야 되고. 네. 어쩔 수 없이. 예. 지금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이자가 연 20%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사채 시장으로 가게 되면 연 5,000%까지 받습니다. 그거는 감당이 안 되죠. 100%에서 예. 5,000%까지 받는데 만약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은 이제 사채 시장으로 가게 되는데 결론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우리 국민들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건데 거기에다가 이자를 너무 많이 붙여서 이익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 논란 이런 이슈들이 계속 화제가 되는 것이 그 이유가 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 우크라이나발 전쟁의 여파죠. 에너지 난이 정말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민들은 뭐 지금 난방비 폭탄도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에 게다가 더 허덕이는 모습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와 반면에 정유업계라든지 지금 말하고 있는
금융기관들 쪽에서는 소위 돈방석에 앉아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자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예대마진 확대 효과, 시중 은행들이 지금 뭐 300%, 400%씩 성과급에 뭐 퇴직금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9억 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이 좀 논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더욱더 상대적인 박탈감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앞서 제가 좀 언급을 해봤지만 은행권 대출금리가 좀 인하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예대 금리 차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평균 예대 마진은 한 2.1% 정도 됩니다. 예. 가장 뭐 예대 마진 높았던 은행은 전북은행이었고 네. 6% 정도 됐다. 평균과 굉장히 갭이 많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스가 한 4% 정도 됩니다. 네.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그 차액을 말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평균이 한 2% 정도 되는데 아주 과도하게 높은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은행은 또 불만도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상업은행, 투자은행 모두 다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예금과 대출 업무만 하게 막아놨죠. 네. 그러니까 투자은행의 기능이 없습니다. 은행은 전부 다 대출하고 예금이 주 수입이고 예금 이자가 은행 90%의 수입입니다. 예. 그렇지만 미국의 해외 은행들은 전체 이익의 한 40%만 은행 이자 수익이고 나머지는 투자 은행이라든지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조가 애초에 많이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상업은행, 커머셜 뱅크라고 부르는데 네. 예금하고 대출만 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 그렇죠. 미국의 은행은 본인들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 수익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저는 정부도 이렇게 우리 금융업종 간에 이제 장벽을 좀 허물어 줘야 되겠다.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업종의 은행, 네. 정권, 보험, 카드 이렇게 장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업무를 원래는 이제 못하게 됐다. 최근에 좀 겸업을 하고 있죠. 예. 최근에 이제 정부가 정권회사도 적금이라든지 또 대출 업무도 할 수 있게 좀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우리나라 금융권에 대해서도 이런 장벽을 좀 허물어라. 업종 간의 장벽을 좀 허물고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의 90%는 다 예대 마진 수입입니다. 은행의 이자만 가지고 장사를 하게 하니까 이렇게 예대 마진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은행 업종 간, 금융 업종 간에 이런 장벽도 좀 허물어주고 또 우리나라 은행도 투자은행도 같이 겸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다양한 수입은 창출될 것이다. 그러면 은행이 이렇게 대출 이자를 올려서 본인들의 이익을 쟁취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예. 은행이 공공재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1997년도 우리 IMF 때요. 국가의 세금으로 은행을 지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우리은행 같은 경우 뭐 동아은행, 동남은행 이런 은행들이 파산해서 한일은행 이렇게 5개 은행이 합쳐진 게 우리은행이고 네네. 국민은행은 장기신용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된 겁니다. 이 은행들에는 전부 다 IMF 때 국가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이 어려울 때는 국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이렇게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남길 때는 국가 세금은 아니고 오히려 본인들의 마치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이 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니까 어려울 때는 국가 세금으로 도와줬고 지금은 본인들이 또 노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과급 잔치를 벌이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다. 예. 결론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장벽을 좀 금융업종에 좀 허물어 줘야 되겠고 정부가 예. 그다음에 또 은행도 스스로가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좀 낮춰야 되겠다. 네. 국민은행의 75% 대주주는 다 외국계입니다. 네. 국민은행은 대주주가 우리나라에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대주주는 바로 외국계 은행입니다. 네. 미국의 금융 투자 은행들이 많고 신한은행도 한 65%가 외국인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은행들이 이렇게 많은 이익과 성과급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주주 배당을 해주면 전부 다 외국인들 배만 불려주는 겁니다. 네. 그 은행이 이자 부담을 좀 낮추어서 국민들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고 네.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 정책은 오히려 외국인들만 좋은 일이니까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예대 마진 차가 더 확대되는 이 흐름에 대해서 일단
우리 금융권에 대해서도 이 금융업종 간 장벽을 허무는 어떤 허용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의견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투자은행도 겸할 수 있게 수익 창출하게 되면 뭐 예대마진에 관련된 문제가 좀 옅어지지 않을까라는 힌트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뭐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 얘기 좀 간단히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 은행의 공공성과 이 공적 책임을 감안해도 정부가 이 재정 영역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까지 은행에 넘기는 거 아니냐, 뭐 과도한 개입이다 이런 관치 논란도 있긴 한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저는 은행들이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고통을 분담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우리가 97년도 IMF나 2008년도 금융위기, 네. 은행이 어려울 때는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과 금년에 본인들이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이걸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명태금으로 최고 9억 원까지 주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다. 네. 우리 국민들의 이자를 못 낼 정도로 굉장히 자금 압박도 심하고 또 난방비 폭탄에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본인들은 이 많은 수익을 남긴 걸로 이렇게 성과급 잔치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행 이자가 높아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스스로가 적정한 마진을 남겨서 한 2, 3% 정도 그건 뭐 우리 국민들도 용이해 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과도하게 4%, 5%까지 지금 집 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8%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가 기준금리가 3.5%니까 약 한 4.5% 정도를 이자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집 담보대출 금리는 굉장히 안전한 자산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본인들의 원금 손실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 담보대출 금리만큼은 최저금리로 받아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법정 최고금리를 한 8%까지 왔다는 것은 예. 담보대출 금리가 8%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과도하다. 보통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한 이자를 한 40조 원 부담했다면 금년에 한 80조 원입니다. 예.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게 한 2배 정도고 우리 국민들 다 마찬가지로 해당될 겁니다. 본인들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금년에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큰 부담을 겪고 있는데 은행들은 이렇게 돈잔치, 네. 성과급 잔치를 벌이니까 아주 국민들이 분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려웠을 때 세금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좀 잘 됐을 때 이런 세금에 관련된 오히려 좀 내라라는 입장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 또 해봐야 되겠네요. 사실 뭐 앞서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지만 멋지게 얘기하면 또 우연히 올린 역대급의 실적으로 이 성과급 잔치를 좀 벌이고 있는 이런 논란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소위 횡재세를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 좀 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교수님. 일단은 이 횡재세라는 게 좀 어떤 개념인지부터 좀 풀어볼까요? 횡재세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우리가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이제 과일을 떨어지는 네네. 경우 아주 횡재를 했다 그러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윈드폴 텍스라고 해서 네. 바람이 이제 나무에 과일을 떨어뜨려서 하는 것도 횡재세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연히 맞습니다. 얻게 된 예, 이익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횡재세를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영국, 이태리, 뭐 벨기에 같은 경우는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영국이라든지 유럽의 경우에는 예. 1조 원 이상의 순이익이 났을 때 한 5% 정도 더 추가로 세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1조 이상 이익이 났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금융기관 작년에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순이익이 한 4조에서 5조 정도 났습니다. 예. 은행별로. 그러니까 은행 대출 이자를 과도하게 올려서 그런 거죠. 네. 예금 이자는 조금 올리고 대출 이자를 과도하게 올리니까 그만큼 예대 마진이 많이 벌어졌고 예. 그만큼 수익이 많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야당에서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수익을 거뒀으니까 법인세가 우리나라 평균 한 26% 정도 되는데 예. 이렇게 과도한 수익을 낸 은행이라든지 정유사에 대해서 최고 50%까지 올리자. 50%까지. 반 정도로 예. 환수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은행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좀 더 세금을 거두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뭐 일부는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이요? 예. 은행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익을 남겼다든지 뭐 정유사들도 마진을 적정한 마진을 붙이면 되는데 예. 그 과도한 이 마진을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는 그 기준이 네. 한 5% 정도의 추가로 더 받고 있다. 예. 저는 최근에 이제 은행에서도 뭐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고 여야에서 전부 다 이렇게 은행에 대한 비판하니까 대출 이자를 좀 낮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은행이라든지 정유사에 대해서 과도한 이익을 남겼을 때는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도 일견 타당하다. 예. 이것을 국가 세금 왜냐하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이제 국가 세금으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IMF라든지 뭐 금융위기 때 정말 어려웠을 때 실제로 세금으로 지원이 나갔으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국민들은 어렵고 은행들이 과도한 이익을 남겼을 때는 일부는 뭐 횡재세를 부과해서 환수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 그 야당에서 법인세 50% 요렇게까지 가는 건 좀 과다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저는 그건 좀 과도하죠. 예. 그러면 이제 정유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은행이나 정유사가 그럼 우리가 적자 났을 때는 국가가 또 세금을 보전해 보전해 줄 줄 것이냐.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또 50%에 부과하는 것은 뭐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적정한 마진을 붙여서 이익을 남기는 건 괜찮지만 그 과도한 이상으로 우리가 보통 IMF라든지 또 금융위기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가상금리가 한 2% 내외였습니다. 예. 은행이 한 2% 내외 정도로 해서 했지만 이렇게 4, 5% 정도 과도한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고 예. 이렇게 횡재세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횡재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논란이 나오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횡재세 말 그대로 소위 그 우연히 얻게 된 이런 이익, 특히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유를 하자, 이익을 분담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언급이 되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뭐 지금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주목은 지금 많이 받고 있지만 앞서 뭐 세계 각국에서 일찍이 뭐 1차 세계대전 이때부터 거론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도 뭐 영국이나 벨기에, 폴란드, 체코, 헝가리 이렇게 뭐 각국에서 시행 중인 상황이에요. 1조 원 이상 수입 시에 뭐 4.8% 이런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된다는 거고 지금 교수님 입장에서는 횡재세 지금 논의에 대해서 일부는 필요하다는 판단 이런 의견을 또 남겨주셨네요. 앞서서 계속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만 IMF라든지 참 국가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리고 은행권이 어려웠을 때 세금으로 지원이 가기도 했기 때문에 더 좋았을 때 지금 국민들과 함께 이익을 나눌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게다가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이 가상금리 너무 높게 받아왔기 때문에 조금 나눠 갖는 이런 취지는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뭐 당장 좀 미국의 사례 좀 보면 여기 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횡재세로 뭐 성과를 꽤 거두기도 했는데 대기업보다 뭐 중소기업에 더 많은 타격을 줬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이러면서 바로 폐지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횡재세 도입에 뭐 장단이 또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업 경쟁력의 뭐 저하라든지 이런 가능성은 없을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 정도의 아주 강대국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반도체, 석유화, 자동차, 철강 세계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우수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에 한 50조 원 적자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10년 동안 매년 한 900조 정도를 수출합니다. 네. 900조를 수출하고 한 800조 정도 수입을 해서 매년 100조 원 정도의 순이익을 났던 흑자 국가입니다. 네. 그렇지만 작년에는 지금 현재 석유 가격이 한 70% 정도 올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가격은 최고 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적자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것은 바로 에너지 수입이 한 50% 차지합니다. 네. 에너지가 크게 영향을 받았고 또 중국의 코로나 봉쇄라든지 봉쇄 정책이다. 중국은 최근에 이제 시장을 오픈했지만 아직까지 아주 그 활성화가 한국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예.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이고 그다음에 15%가 미국, 그다음에 6%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홍콩의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 1이 수출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수출에 우리 대기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한 80% 정도 되고요. 예. 우리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횡재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과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죠. 예.
우리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직원 수로 나눕니다. 직원이 1000명 이상이 되면 대기업, 또 100명에서 1000명까지가 중견기업, 100명 이하가 이제 중소기업인데, 이와 같이 중소기업은 재무 구조도 취약하고 예. 수출이라든지 장비 면에서도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스스로가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대기업을 통해서 수출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전체 수출의 과거에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5대 5였습니다. 예. 지금은 뭐 거의 8대 2 정도로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네. 이 횡재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자금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다. 그래서 저는 횡재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근에 은행의 성과급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한국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는 것, 예.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지금 26%인데요. 미국과 OECD 평균 법인세가 21%입니다. 예.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밖에 안 됩니다. 아, 꽤 차이가 나네요. 네,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9%나 더 낮고, 어허.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투자세 공제를 얘기해서 8%에서 좀 더 늘리자, 네. 15% 얘기했지만, 지금 한국의 경쟁 국가인 대만과 미국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차세대 발전하고 있는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세 공제가 2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법인세도 훨씬 더 낮고 투자세 공제도 낮고,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 청년 취업률 예. 45%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떠나간 거 FDI라고 부르죠.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보다 유출된 것이 4배나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취업할 데가 없고 예. 반도 취업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뭐 법인세 또 말씀드렸지만 법인세나 투자세 공제나 이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다. 예. 한국과 같이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네. 전 국민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통신 인프라, 전자정부 다 세계 1인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우버와 타다가 금지된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를 가봐도 우버가 금지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택시 기사가 반대한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가로막은 게 바로 정부다. 그래서 저는 호주는 우버를 받아들이고 우버가 벌어들이는 돈의 10%를 택시 발전 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해서 아, 그래요? 상생을 선택했습니다. 아.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도 이 4차 산업혁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고 환경인데 기존 산업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막아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도태가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1876년도 개화기 때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이유가 세상의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새로운 혁신, 새로운 산업을 빨리 받아들이고 상생을 선택해야 된다. 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횡재세 도입으로 인해서 산업 경쟁력이 저하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른 선택지, 법인세를 뭐 낮춘다든지 기여하기 좋은 환경들을 좀 만들어가야 된다는 점도 같이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새롭게 그 검토되는 방안들이 좀 있어서 요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윤 대통령부터 뭐 정부에서 최근에 은행권의 돈잔치, 뭐 과점 체제 이런 거 계속 좀 강도롭게 비판을 하면서 이 금융당국에서도 금융권의 이 경쟁을 좀 강화하는 이런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좀 나서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은행업의 인가를 세분화하거나 아니면 뭐 소규모 특화 은행이죠, 챌린저 뱅크 뭐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한다고 하던데, 일단은 먼저 이런 방안들이 필요한 이유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금융기관 한 18개 정도 되는데 예. 서울과 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예금과 적금 한 80% 은행이 주도하고 있고요. 예. 인터넷 뱅크라든지 제2금융권 아주 약하다는 겁니다. 대출 시장도 마찬가지다. 네. 80% 정도로 은행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인터넷 뱅크 한 3개 정도 했지만
원래 매기 효과를 가져와서 굉장히 큰 역할을 좀 할 줄 알았지만 네. 크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 경쟁력을 생각보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제2의 은행에 대한 정부가 은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거, 특허권을 주는 겁니다. 네네. 은행 영업을 해라 이런 특허권을 주는 거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인터넷 뱅크에 대해서 문호를 좀 활짝 열어야 되겠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거티브 제도입니다.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모두 다 열어가지고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정부가 아직도 파지티브 제도라고 해서 정부가 허락했는 사업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이런 것만 됩니다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버, 에어비앤비가 금지된 것이다. 예. 정부가 하라고 한 건 아닌데 그 이외의 걸 했기 때문에 금지시켜버린 겁니다. 아, 이거 까다롭네요.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유니콘 기업이나 혁신 기업이 나올 수가 어렵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시가총액 1조 원에 대한 유니콘 기업이 23개 정도 됩니다. 23개요. 굉장히 많은 네. 많은 편인데 저는 우버라든지 이런 건 다 미국에서 탄생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네. 저는 우리가 정부가 이런 인터넷 뱅크에 대해서 규제를 빨리 풀어야 되겠다. 카카오페이가 몇몇사가 금리를 비교하는 상품을 만들어냈더니 정부가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료 비교 상품 정부가 이것 금융권의 경쟁을 방해한다고 해서 금지시켜 버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예. 오히려 국민들의 후생, 국민들의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는 건데 오히려 이제 기존 업계가 반대한다고 해서 금지시켰죠.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혁신이나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부가 좀 더 문호를 개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더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네. 지난주에 며칠 전이죠. 한국변호사협회가 로톡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변호사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 변호사들 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거래위가 이제 변호사협회에다가 벌금도 20억 정도 부과하면서 징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예.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 시대, 우리 모든 국민들의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변호사 업계가 징계를 내려서 못하게 막았고 정부는 이제 벌금을 내려서 변호사협회에 대해 경고를 주었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와 같이 인터넷 은행도 새로운 변화나 매개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매기들이 와서 미꾸라지들이 막 살아남으려고 예. 발버둥 치는 거죠. 이와 같이 매기 효과를 가져와서 기존 은행들도 금리를 인하하고 국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챌린지 뱅크라든지 인터넷 뱅크를 더 많이 확장을 해서 기존 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검토되는 이런 방안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깰 수 있을 만한 금융권의 매기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뭐 사실 은행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업계에 전반적으로 좀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네요. 앞으로 이런 지금 검토되는 과제들 충분히 또 추진 많이 돼야 되겠고 더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행권의 새 판짜기에 돌입해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공정시장을 위한 정책 좀 더 강경해질까요? 전망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정부에서도 아마 이렇게 좀 강경한 정책을 당분간 할 것 같습니다. 예. 은행들도 스스로가 이제 변화를 하고 좀 혁신을 해야 되겠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도 본인들이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이라든지 해외 금융기관 같이 우리가 예대 마진만 가지고 수입을 하지 않고 다양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업종 간에 좀 장벽을 허물어 달라. 활로만 열어주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업종 간에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하게 만들어 놓고 보험, 정권 다 금융업종 간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입원을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상업은행 기능만 있고 투자은행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대 마진 가지고 수입의 90%를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금융업종 간의 장벽을 좀 허물어야 되겠고 금융기관들도 좀 새로이 국내에서만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좀 나가서 영업을 해야 되겠다. 네. 전부 다 국내 수익의 예대 마진 가지고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우물 안에 깨구리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우리가 세계적인 은행이 돼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은 세계 5위의 강대국이지만 네. 국제금융에서는 세계 30위권입니다. 그렇게 격차가 많이 납니다. 예, 우리나라가 원화에 국제 결제되는 비중은 0.1%도 안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뭐 저는 굉장히 좀 답답한 것이 네. 우리나라의 내년부터는 이제 환전이 새벽 2시까지 됩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충분한 외환 보유고도 좀 비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외환 보유고는 23%밖에 안 됩니다. 예. 가장 낮은 수준에 포함되어 있고 아하. 대만이나 홍콩이 지금 10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격차가 심하네요.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국제 결제에서 되는 순위가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한 9위 정도 되고 예. 우리나라 GDP의 반도 안 되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한국 GDP보다 아주 반도 안 되지만 외환보유고는 2배 이상 더 많죠. 네. 아주 국가의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거고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피와 같은 존재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융이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를 더 비축을 해서 위험에 대비해야 되겠고 제가 환율 그래프를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봐주시면 예.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40년간 계속 우상향입니다. 네. 90% 확률로 계속 우상향이다. 1960년대 우리나라 환율은 1달러 200원이었습니다. 예. 지금 1,300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1,230원. 작년에 1,440원까지 갔었고 앞으로 우리나라 환율은 90%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결론은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보면 미국이 한 60%를 차지하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환율 인상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미국과 한국의 투자 비율을 한 9대1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하고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네. 우리가 금융에 대한 경쟁력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비축해야 되겠고 또 정부가 우리 개인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주식만 해서는 안 되고 네. 미국과 한국을 9대1 정도로 비율을 섞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종대 김대중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를 모시고 은행권의 뜨거운 이슈들 세세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하루 쉬고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